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이고 지금 수도권 서울 지역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 위기 경보 또 수도권 강원 지역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가 있고요. 또 곳에 따라서 지금 오산 지역, 평택 지역 또 하천이 범람하는 곳이 지금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제주를 비롯해서 남부 지역은 또 너무 더워서 문제고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도 특히 주의하십사 이 문제를 내드렸었죠. 정답은 맨홀이었습니다. 맨홀. 특히 시간당 몇십 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막 쏟아졌을 때 밑에서 이 압력 때문에 맨홀 뚜껑이 열려버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맞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예 뚜껑이 열려서 그 밑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생기죠. 물이 차올랐을 땐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0002 쓰시는 분께서 맨홀 닫힌 뚜껑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닫힌 뚜껑도 다시 보자. 그리고 6632님 IMF 때 맨홀 뚜껑이 많이 사라졌었어요. 이게 돈이 돼서 고철로 팔아넘기려고 그 무거운 맨홀 뚜껑을 들어서 팔아넘긴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경제가 더 안 좋을 때 특수절도죄가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역의 날씨도 많이들 알려주셨는데요. 김은희 님이 아까 날씨 얘기할 때 보내주신 것 같네요. 경산 지역. 경산 지역은 시어머니 같은 날씨라고. 한마디로 비 오기 전 흐린 증상 같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냥 묘사만 해주신 거죠. 재미로 듣겠습니다. 김학수님. 청주시 서원구는 가랑비의 흐린 날씨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지역에 따라서 지금 천차만별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보죠. 증시 상황 밤사이에 나스닥이 2.77%나 급락했고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0포인트 1.07% 내린 2812.9, 코스닥은 1.2% 9.99포인트 내린 819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1.38% 내린 85,500원대 가리키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3.6% 내린 21만 2천원대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좀 엇갈리고 있네요. 2차전지 관련주는 좀 반등을 합니다만 바이오주들과 그리고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 비교적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에서 원전 수주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와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푹푹 찐다고 하죠. 그래서 몸이라도 잘 챙겨야 되고 보양식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초복이었죠. 복날 꼭꼭 챙겨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초복 때 삼계탕집을 가려고는 했으나 줄이 수십 미터 서 있는 거 보고 안 되겠다. 그냥 다른 거 먹자. 포기를 했는데요. 근데 또 이게 재미난 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복날을 잘 챙겨서 보양식을 드셨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로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도 복날 잘 챙기세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이 복날이구나 해서 그때 알게 되는. 예, 워낙 초복하고 중복은 하지 이후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경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복은 입추 이후에 첫 번째 경일을 읽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걸 카운트 안 하고 살다가 그냥 어느 날 튀긴 닭을 사러 갔더니 다 매진이 돼서 왜 그러지라고 했더니 복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 먹었습니다. 경일이라고 표현하시나요? 예, 경일? 자축인묘신사위에서 이제 그 날짜를 카운트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보통 육갑이라고 해서 세는 거 있잖아요. 예. 이모년 무슨 임진년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때의 경일입니다. 10번째.
그리고 초복, 중복, 말복 이것도 사실 미디어에서 알려줘야 알지. 요즘에 그 옛날에는 종이 달력에 예. 초복, 중복, 말복 작게 써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종이 달력을 안 보니까 그러게 모르는 말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중복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다음 주 목요일 좀 일찍 나가서 줄을 아니면 서든지. 전날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날이나 다음 날. 근데 이게 복날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복이 들어오는 복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틀린 말이죠. 예. 한자로 쓰면 엎드릴 복자를 씁니다. 엎드릴 복. 예. 그래서 지금 그 조선시대 때나 이제 사람들이 했는데 사실 이 복날의 역사는 네. 무려 춘추 전국시대 오. 공자님이 살았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랜 수천 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왜 복날이냐 해석하기에 따르면 여름은 불의 기운이고 가을은 그 쇠, 금의 기운이다. 그래서 오행으로 따지자면 쇠가 불보다 약하니까 그래서 그 금이 엎드린다. 그래서 날씨가 덥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오행설이라는 것이 사실 한나라 때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춘추 전국시대는 그게 없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이미 복날이라고 했던 겁니다. 진짜 엎드리는 날 더워서 엎드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쇠가 불 앞에 엎드리듯이 예. 사람도 너무 더우니까 예. 그러면은 엎드린다라는 뜻은 그냥 거의 이제 행동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더위를 피해야 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 실제로도 복날에는 그 복일이라고 하죠 한자에서는 네. 그 관청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관청 사람들이 너무 예. 더우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동지 때처럼 하나의 금기로 잡히기도 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그날 더위를 피해서 놀러 갔습니다. 맛있는 먹을 거 싸들고. 피서. 예. 그때 조선시대 때 피서는 또 청유라고 불렀습니다. 청유. 청유? 예. 이걸 피서를 청유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덕무나 그런 사람들이 복숭아 사들고 참외 사들고 그리고 저쪽 그 시골에 가서 수박 바꿔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면서 아하. 그 날이 복날이었습니다. 복날이.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좀 쉬자. 예. 못 움직이겠다. 약간 그런 일종의 구실로 좀 삼은 거네요. 실제로도 더운 날이었고 여름의 휴일이었습니다. 아주 예. 먼 옛날서부터 중국에서부터. 휴일로. 예. 근데 그 조선시대 임금도 복날에 뭐 쉬거나 그랬던 적도 있었다고.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선시대 때 임금인 효종이 네. 자기 동생인 임평대군한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데 네. 야, 복날이라서 더위가 날씨가 무슨 꼭 화로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덥다라는 편지를 쓴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면 왠지 그 시원한 마실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부채도 본인이 안 옆에서 신하들이 부채질 해줬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더워서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쓸 정도였던 거죠. 옆에서 뭐 신하들이 부채질 해줘도 더운 바람이 나왔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기상관측 역사도 만 100몇십 년 됐다고는 하는데 100년 좀 넘었다고는 하는데 조선 시대에는 정확한 여름 기온을 알 수 있었을까요? 1904년서부터 그 근대적인 기온을 그 쟀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사실 엄밀하게 정확한 말해서 기온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 폭염이라든가 더위라든가 그런 거는 우선 지금 생각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에어컨도 켜 있고 선풍기도 있고 그다음에 얼음도 냉장고에 얼면 얼음이 가득 있지만 네. 그 옛날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더우면 그냥 축축 늘어지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껏 더위를 피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원한 계곡물 같은 데 가서 그 수박 같은 거 담가놨다가 그 꺼내 먹는 거 수박하고 참외 꺼내 먹는 그 정도가 가장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은 또 제한적이었었고 예. 다산 정약용도 더위를 많이 타서 그 관련된 문헌도 많이 남겼다고요? 시를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더워 죽겠어라는 주제의 시가 한 제가 10몇 개를 넘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되면 대부분 주제가 그거예요. 예. 그다음에 최집이라는 유명한 그 조선 중기 때의 문인도 네. 맨날 이 삼복더위 이놈의 삼복더위 그렇게 계속 그렇게 더위 때문에 살려줘라는 시를 많이 지었거든요. 다산정약용이 남긴 시가 보면은 늦더위를 몰아낼 좋은 계책 없어라. 앞 터진 갈포 호돛도
가죽 옷을 껴입은 것 같네. 그렇게 돼 있고 야, 얇은 호옷을 입었는데 마치 두꺼운 가죽옷 입은 것처럼 덥다. 예. 또 이제 자산 정행이 남긴 또 다른 시를 보면은 네. 이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날이 더워요. 그리고 교실 안에 학생들이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을 안 해요. 그 본인도 더워 죽겠어서 그 풍경을 시로 남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마음 딴 데가 있고 방 안은 바람 한 점 안 들어서 덥고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급하게 옷을 벗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데 그 광경을 쓰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네. 선풍기도 없던 그 학창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한 작가님이 예. 어렸을 그래요? 때요. 어렸을 때. 그렇죠. 이정옥님도 70년대 냉장고가 없던 시절 얼음 판매상도 있었다라고. 예. 근데 당시에 얼음인데 얼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표기법 많이 예. 틀린 데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선화님 수박에 설탕과 얼음 넣고 먹던 옛 추억이 생각나네요. 근데 조선 시대에는 또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었고 너무 더웠고 당시에는 뭐 선풍기도 없었으니까 이제 부채 하나로 여름을 나서야 되는데 복날에는 주로 어떤 걸 먹었을까요? 꼭 챙겨 먹긴 했을까요? 복날은 역시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 영양을 보충한다라는 개념은 당연히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조선시대 성균관이거든요. 네. 바로 국립학교. 네. 그래서 저 미래의 관료들을 키워내는 그런 곳으로서 선비들을 보양한다라는 측면에서 조선에서는 그 성균관 학생들한테 밥도 주고 그리고 보양식도 챙겨줬는데 그 보양식을 챙겨준 게 바로 복날 때였습니다. 아, 복날에 성균관에서 그래서 초복하고 중복하고 말복마다 주는 음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초복에는 가장을 줍니다. 가장국. 가장이 뭐예요? 가장이 집 가자에 노루 장자를 쓰는데 예. 집 노루. 집 노루? 그러니까 계곡입니다. 개고기. 예. 아, 당시에는 개고기를 가장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복 때는 참외 두 알. 그리고 말복에는 수박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긴 사람이 조선시대 후기의 문인인 윤기거든요. 예. 그 사람이 한 건 제일 좋은 게 수박이다. 아, 본인 표현으로는 예. 윤기라는 문인의 표현으로는 나는 수박이 제일 좋더라. 예, 양도 많고 시원하고 참외 두 알 그거 어디 코에 붙이냐 거의 그런 느낌으로 쓰셨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균관 학생들에게 잘 먹여놓고 예. 여름도 잘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성균관에서는 그 저녁 때 밥을 줄 때 얼음을 한 덩어리씩 나눠줘요 학생들한테. 밥 먹을 때 얼음을 줬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 성균관의 식당은 기숙사 식당에서 한꺼번에 다 먹는데 네. 다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부채질이 금지돼 있습니다. 밥 먹을 땐.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식당 그 꽉꽉 더운데 수많은 아이고야.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부채질을 못 피니까 땀은 뻘뻘 나고 이 양반 노릇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 예, 더워 죽겠는데 그래. 부채질을 하지 말라고. 그 성균관 식당에서만 안 돼요. 오. 워낙 부채질 됩니다. 딴 데서는. 아, 딴 데선 되는데 예. 성균관 식당에서는 부채질 금지. 예. 그래서 얼음을 한 덩어리씩 나눠준 거예요. 잠시만요. 그리고 10시 10분 기준으로 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곳이 있어서 평택시 진위천 동연교 주변입니다. 조금 전에는 평택시 진위천 아마 진위 1교 예, 거기도 홍수주의보 내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동연교 주변까지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위천 부근이 예, 지금 좀 물이 많이 차오른 것 같으니까요. 각별히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횡성군 네, 금계천 부근 예, 오산교 예, 여기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계속 이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천 인근은 어디든 조심하시는 게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성균관 그 학생들한테 얼음을 줬다. 예. 되게 이거 완전 그냥 물 얼린 얼음만 나오던 당시에는 특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한 특식입니다. 당시에는 뭐 냉동고도 없었을 거고 예. 어디에서 어떻게 얼음을 얼렸을까요? 아까 그 얼음 판매하신 분 이야기도 그렇겠지만 조선시대 때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있는 게 빙고입니다. 빙고, 뭐 서빙고, 동빙고 그런 것처럼 서빙고, 동빙고. 그 한겨울에 한강 얼음이나 그 각 지역의 강의 얼음이 두껍게 얼면 가서 그 얼음을 썰어서 땅을 파고 만든
빙고 창고에 넣어둡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한번 그 예. 얼음을 보관했던 그 역사도 그쵸.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예, 그 빙고를 해서 그게 여름이 돼서 좀 덜 녹은 얼음을 잘라다가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녹기는 굉장히 녹지만 예. 최대한 덜 녹게끔 보관을 하는. 그만큼 많이 집어넣기도 했고요. 그래서 얼음 사업이 굉장히 돈이 되는 거였는데 비싼 거였는데 이제 성균관에서는 미래의 인재를 위해서 그러면서 얼음을 나눠준 거죠. 이야, 당시에 뭐 얼음 몇 조각 나오면은 정말 좋았겠네요. 예, 귀한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그 뭐라고 하죠? 가장, 예, 집 가장. 노루. 예, 그러니까 개고기를 초복 때 예. 성균관 학생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개고기 이제 식용으로 키우는 것도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은 법적으로도 이제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 조선 시대 전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그 사실 개들은 한 1만 년 이전에 1만 년 전에 이제 그 가축화가 된 이후로 항상 인간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네. 그 개들을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개들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잘 따르니까 예. 옛날부터. 그래서 로마 시대 얼마 전에 보니까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개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묘비문을 남긴 것도 있더라고요. 로마 시대 때요? 예. 그러니까 같이 키우던 반려견이 죽었을 예. 때. 오. 그래서 개 모양이 그려진 묘비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로 네. 개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대사성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조상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풍양조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너무 예뻐하는데 개가 아프니까 의사까지 불러왔어요. 잠시만요. 조선 시대에 예, 키우는 개가 아프니까 예. 의사를 불러왔다고요? 예. 당시 뭐 그 동물병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의사가 자기는 어이라고. 어의? 예, 왕을 돌보는 의사이지 개 의사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조상진이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다는 게 그 어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겠네. 그렇죠. 야,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개를 사랑했다는 거네요. 당시에 네. 뭐 어디 동물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의사를 이 직접 불렀다. 조상진에게 관련된 얘기로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서 네. 한 젊은 관료가 조상진이 우리 개 너무 예뻐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조상진 앞에서 복날로 이야기합니다. 걔가 살쪘는데 복날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상진이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네. 내가 이 개를 이렇게 예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아냈고 조상진이 키우는 개를 보면서 어, 복날이네요라고 네. 한 거예요. 거의 그냥 그 맛있게 생겼네요. 이 말한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주변 혼날만 사람들이 하네. 예, 혼날만 다들 그 조선시대 사람들도 혼날만한 짓을 했다라고 평가를 내린 게 네. 이마 필기라는 책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또 기록으로 남아 있는 네. 거예요. 개를 약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예, 복날이라고 지적을 했다. 음. 재밌습니다.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웃으라고 기록에 남긴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치 없는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사실 개고기, 보신탕 이런 문화는 많이 또 사라져 가고 있고 물론 여전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있기는 한데 그 아까 전에 가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꿔서 게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소고기로 만든 국이 육개장입니다. 가장 그게 게장으로 바뀐 거고 예, 그리고 그게 소고기로 끓이니까 육게장. 맞아요. 그래서 그게 여이냐 아이냐 예, 닭고기가 들어가서 게장이냐 닭게장이냐? 근데 소고기가- 소고기가 들어간 건 육게장 아이 예, 이것도 몰랐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삼계탕을 즐겨 먹습니다. 예, 혹시 조선 시대에도 삼계탕을 많이 먹었을까요? 조선 시대의 닭 요리는 지금 우리가 먹는 요리와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요. 예, 먼저 닭을 요리할 때 마늘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마늘을 안 넣으면 좀 비리지 않을까요? 대단히 비렸겠죠. 예. 그래서 조선시대 때 닭 요리 나오면은 다 비린데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규합 청서에 따르면은 닭을 그 겨자나 잉어, 파, 오야, 찹쌀 그런 거를 날 같이 넣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파나 그리고 찹쌀 같은 거 네네, 같이 삼계탕의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넣으면 안 된다고 하고 대신 그 산초나 차조기, 회향, 그 도라지 같은 걸 넣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만드는 거 이제 옛날엔 그 가마솥에 넣는 대신 항아리에 넣고 주둥이를 이게 종이로 감싸서
찌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요. 네네. 닭을 보통 이제 썰어서 약간 참기름에 살짝 지진 다음에 넣고, 그러니까 박 말린 거, 박 오가리 같은 거 넣고 각종 야채 같은 걸 넣고 이제 찌는데요. 가장 유명했던 요리는 칠향계라고 해서 이름 그대로 7가지 야채들을 넣고 가진 양념을 해서 만든 요리입니다. 칠향계. 예. 그러니까 주로 간은 간장으로 해요. 그것도 진한 간장이 아니라 맑은 간장으로 하고 생강 넣고 파 넣고, 그러니까 순무, 토란, 버섯 같은 걸 아주 듬뿍 넣어서 만듭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예. 아, 요리책이 요리법이 나와 나네. 있어요. 당시의 나와 있어요. 요리책. 예. 이 칠한계가 예. 굉장히 유명한 요리였는지 고대 그 조선 시대 때 요리책 여러 곳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마늘은 안 들어간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비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보양식 하면 요즘에 연포탕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근데 연포탕은 당연히 그 낙지가 들어가죠. 예, 요즘은 그런데요. 예. 조선 시대 때 연포탕은 낙지가 안 들어가고 네. 그 두부하고 닭이 들어갑니다. 아, 여기도 닭이 들어가긴 하는데 예. 낙지는 안 들어가는. 예, 낙지는 워낙 안 들어갑니다. 또 귀했을 테니까. 그렇기도 하거니와 해산물이 아예 그 보급된 게, 그렇게 신선한 해산물이 보급된 건 근대 이후에 냉장 시설이 만들어지면서이고, 워낙 조선시대 때도 연포탕 레시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된 건 두부, 그리고 닭고기, 그리고 국물 내기용 쇠고기, 이 3가지 재료입니다. 이름은 연포탕이었어요? 조선 예, 시대에도? 연포탕이고 한자로 보면 이게 거품이 끓어오르는 탕이란 뜻입니다. 아하. 저도 옛날에 연포탕 얻어 먹을 때 이게 무슨 뭐 그 원래부터 그 낙지가 들어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조선시대 때 요리서를 찾아보면 낙지는 안 들어있어요. 두부하고 닭고기만. 연포탕 하면 뭐 당연히 낙지가 들어가니까 연포탕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품이 끓어오르는 탕. 예. 그래서 그 쇠고기 국물로 베이스를 내고 여기에 명확하시네, 닭고기를 이거. 그러니까 넣어서 삶고 예. 그 위에 두부, 지진 두부를 꼬치로 깨어서 얹어 놓는 요리가 조선시대 때의 연포탕입니다. 핵심은 닭고기와 두부. 예. 그리고 국물을 우려내기 위한 소고기까지. 예. 그래서 정약용이 먹고 아주 신이 나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두부가 예. 지금은 어디나 시장 가서 살 수 있지만 조선시대 때는 오로지 절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특식이었거든요. 아, 두부가요? 예. 절의 승려들이 만드는 게 두부입니다. 그래서 보통 양반들이 이제 그 정약용 얘기에 따르면 각각 한 마리씩, 닭 한 마리씩 들고, 예. 그다음에 어떤 양심이 있는 양반들은 콩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콩을 가지고 가서 그 승려들한테 가서 이걸로 두부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승려들이 이 콩을 끓여서 이제 두부를 만들어 줍니다. 거기서 신나게 연포탕을 해 먹고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당시에는 절에 가야만 맛볼 수 있었던 예. 두부도 되게 귀했었네요. 예, 그래서 악덕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에 가서 두부 내놔라라고 행패 부리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절에 가서 두부 내놓으라고. 예. 그게 공짜로 주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삼계탕까지 끓이기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을 땐 백숙 해서 먹는 것도 좋잖아요. 예. 조선 시대에도 그런 백숙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요리법이 조금 더 간단하니까. 예, 옛날 그런 책이 있었죠. 내용은의 닭고기 수프라고 해서 실제로 조선시대 사람들도 몸 보양을 위해서 닭을 이제 끓여서 만든 죽, 한자로 쓰면 개죽을 먹었습니다. 닭죽. 예. 근데 레시피가 이것도 좀 특이해요. 먼저 쌀을 두 번째 씻어서 나온 쌀뜨물에다가 닭을 넣고 끓이는데 맵쌀로 만든 새알심을 넣어서 끓입니다. 그 다음에 달걀 한 2-5개를 더 깨어 넣어서 끓여요. 그리고 먹는데 역시 마늘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맛일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굉장히 비릴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쌀뜨물이 좀 잡아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개죽이고 조선시대 때 요리책에 나와 있는 보양식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넣은 건 그럼 아주 근대. 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근세 거의 그 조선 망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요리책을 보면 이제 마늘이 들어간 삼계탕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조선 초기나 중기까지는 마늘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걸까요? 아니 쑥과 마늘을 먹은 게 다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아니 물론 마늘 그 많았을 텐데. 예. 그러니까
뭔가 음식의 금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 맞는다, 기질이 안 맞는다라는 식으로. 아, 그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에 또 마늘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 우선은 당시 조선 시대에는 그러면 닭이라는 동물이 과연 흔했을까요? 또 비쌌을 것 같은데 싸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선 닭을 키우는 게 굉장히 많은 그 재산 증식에 예. 그게 키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옛날 농서들 같은 거 보면 닭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알 몇 개 가져와서 병아리 깨우고 그다음에 병아리를 키울 때 중요한 거 솔개나 고양이가 물어가지 않게 잘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곡식 같은 걸 줄고 풀 같은 걸 먹을 수 있지만 약간 그 밥 같은 걸 조금 상하게 하면 거기에 그 구더기가 슬잖아요. 그 구더기들을 닭들한테 주면은 닭들이 아주 잘 먹어요. 그러면 닭이 또 포동포동 살찔 수 있다고. 내가 그래서 농사를 보면서 머리 좋은데라고 그쵸. 생각했어요. 닭한테는 엄청난 단백질 공급원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닭고기를 저한테 먹으라고 하면 조금 에이, 소화가 거리끼는 것 됐겠죠. 닭도 소화를 잘 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닭을 키워서 이 닭을 팔아서 이걸로 그 재산을 많이 불리는 사람들도 나왔고요. 오. 그래서 어떤 선비들은 아예 닭 키우는 거가 천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 이제 닭을 키우니까 그거 잘 키워서 어떻게 하면 그걸로 한번 학술서를 써봐라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닭을 잘 키우는 방법 이런 예. 것. 역시 실학입니다. 역시 실학. 그렇죠. 실학이죠. 그렇게 해서 닭을 많이 키우는 뭔가 부농도 탄생을 했을 거고. 근데 이게 닭 때문에 막 약탈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예, 실제로 그 닭의 가격을 보면 한 1890년대 그때 보면 닭이 한 마리에 한 양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1908년에 그 광주 쪽에 쓴 하제 일기로 보면 닭 한 마리에 5냥씩 합니다. 굉장히 엄청 많이 비싼데, 올랐네요. 예.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일기 전후로 해서 그분이 이 지규식이라는 분이 살았던 데가 광주였는데 네. 그 당시 조선 말기였잖아요. 일본군이 그 일대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툭하면 와서 닭 좀 내놔라, 달걀 좀 내놔라. 그래서 막 열몇 마리씩 다 이제 말이 좋아서 공수지 명백하게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지다 보니까 네. 닭 가격도 좀 치솟은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 조상들이 먹을 게 또 많이 줄었을 테고요. 그렇죠. 근데 워낙 닭이 사랑받는 식재자였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사람들 일기 보면은 친구 누구가 닭 한 마리를 보내왔다 먹으라고. 그러면은 선물로. 예, 아주 정말 그날은 해피한 날이죠. 닭고기 왔다. 그러면서 그렇죠. 딱 사이즈도 예, 뭐 한두 명, 두세 명이 먹기도 딱 좋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탕으로 끓이면 한 가족 다 먹을 수 있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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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는 근데 큰 동물을 잡으면 또 오히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려웠을 테고요. 이제 소 한 마리 잡으면은 상하기 전에 먹어야 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예. 진짜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마트에서 비닐팩이 쌓인 거 요거 한 덩어리만 사오지만 소 한 마리를 잡는다고 치면은 그 정말 냉장고 없는 시기에 다 먹으려면은 진짜 필사적으로 먹어야. 거의 뭐 동네 잔치할 때나 예. 특히 이제 소 정도 되면 거의 뭐 예. 관가에서 큰 일이 있을 때나 예. 그럴 때나 싸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예, 저 아는 지인분이 그때 예. 몽골에 한번 가서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는데 몽골에 가서 한 그 부족에 가서 한 일주일인가 묵었는데 양을 오니까 손님 오셨다고 축하한다고 양을 먼저 잡더랍니다. 그래서 첫날 그 창자 같은 걸로 먹고 그 다음날 그 양으로 바베큐를 해주고 그 다음날에 또 그 양의 다리를 구워주고 그 넷째 날엔 그 양의 뼈로 이제 국을 끓여줘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며칠째 먹으니까 지겨워서 미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 한 마리 다 먹을 때까지.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귀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냉장고를 발명한 건 아니고 이제 훈제 예. 요리를 발명하게 되고요. 아,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또 홍수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 경안교 인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요. 충남 천안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 분들 중에 평택 지역, 예, 김준우님도 그렇고 이영 쓰시는 분께서도 평택 지역에 이런 폭우는 세상에서 처음 봐요. 도로가 거의 물에 첨벙첨벙 찰랑찰랑 난리가 나세요라고도 보내주셨네요. 지역에 따라서도 비 피해 없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다시 조선시대로 또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닭 이야기를 했는데 임금이나 양반들은 그래도 조금 더 비싼 걸 먹지 않았을까요? 먹을거리가 더 있었을까요? 그 아주 또 그랬던 거는 아닌 것 같은 게 그 태종의 네. 넷째 아들 늦둥이자 귀여워하던 아들인 성경대군이 성령대군. 14살 때 요절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종이 죽은 아들이 불쌍해서 제사를 이제 꼬박꼬박 챙겨주고 싶은데 이 성경대군도 세종대왕의 동생답게 소고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그 소고기 좋아하신 걸로 유명하죠. 예, 그분의 동생도 소고기를 좋아했는데 아, 문제는 제사 때마다 소를 잡을 수는 없다. 너무 낭비가 크다. 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닷새에 한 번 닭을 하나 잡는 곳으로 그걸 퉁쳤습니다. 아무리 왕족이어도 소고기를 매번 잡는 거는 힘들었고 그 닭고기도 닷새에 한 번 그 정도. 닭고기를 닷새에 한 번 먹는 거는 엄청 자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특히 옛날 조선 시대고 예. 그다음에 이게 또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세종대왕님은 매 끼니에 고기가 없으면 반찬을 안 먹었으니까. 아 이게 그 살았을 때가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요? 예. 그러니까 요절을 했으니까. 야, 그래서- 제사상에도 닷새에 한 번 닭고기를 올렸다. 얼마나 아들이 사랑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선 시대에는 아이에게 닭고기를 먹이면 큰일 난다. 예. 이런 말이 있었다고요? 그게 좀 특이한데요. 가정전집이라는 책에서는 어린아이는 비위가 약한데 닭고기를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닭고기를 먹으면은 기생충이 생기고 그 병에 걸려서 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특히 어린아이한테는 닭고기를 먹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당시 그 믿음으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 그 기생충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근데 그와는 별개로 사람들이 역시 몸이 쇠약해져 있을 때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거는 역시 닭고기였기 때문에 그 황윤석이라는 조선시대 후기의 그 유학자도 몸이 아플 때 닭죽을 먹고 겨우 살아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픈 사람한테 당시 그 재판 기록을 봐도 아픈 사람한테 닭고기 죽을 갖다 줬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닭고기를 몸 모양으로 먹었던 것 같고요. 그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동백꽃이나 봄봄 쓴 김유정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폐결핵에 걸려서 29살로 죽었는데 네, 맞아요. 죽기 직전에 친구인 안회남한테 보낸 편지에서 나한테 100원만 빌려달라. 그러면은 내가 닭 30머리를 먹고 건강해지겠다.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아요.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다라고 그런 거죠. 저희가 작년쯤이었나요? 김유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예. 돈이 없어서 돈만 있었어도 내가 닭고기 먹고 건강을 회복했을 텐데 예. 예,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괜히 금광 판다고 괜히 돈만 날렸다가 맞아요. 당시에 그 금광 개발 예. 이쪽으로 막 투자하고 막 금 캐러 다니고 그 예.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닭고기를 먹이지 말라라고 조선시대에 했다면 그럼 아이들은 그러면 고기를 뭘로 먹어요? 영양분이 그러니까요. 필요할 텐데 단백질이.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닭고기를 먹고 어떻게든 보양을 하는데 예. 아이들은 닭고기가 몸에 안 좋다라고 해서 안 먹으니까 특히 그 병을 앓고 나서 심한 병인 천연두 같은 걸 앓고 나서 쇠약해져 있는데 고기를 안 먹이고 풀떼기만 먹이고 또 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있는데 천연두에 걸리면은 엄마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면 젖이 안 나와서 또 아이가 굶어 죽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실학자인 이덕무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죽, 그러니까 개고를 먹여야 되는데 이 미신 때문에 안 먹어서 살 수 있는 애들이 죽는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닭고기가 있는데도 먹이지 말라고 해서 애들한테 안 줘서 예, 이런 거네요. 그 당시에는 뭐 해산물도 없었을 테고 예,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너무 귀했을 거고 그래도 닭고기라도 먹일 수는 있는데 이런 또 미신 때문에 또 애들이 육류를 또 섭취하지 못했을 거고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채식주의자가 예. 됐던 거네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많이 죽었어요. 그러게요. 병 걸렸을 때라도 뭔가 먹였어야 되는데 닭고기 하나에 국가 중대사가 걸린 적도 있었어요? 역시 왕이 아플 때, 예. 그러니까 왕의 후계자가 아플 때 이제 닭고기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1773년, 그러니까 영조 49년에 세손이, 그러니까 나중에 되는 정조가 크게 앓습니다. 정조가 어렸을 때. 예.
어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 그 나라의 후계자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며칠째 밥을 못 먹고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집니다. 그 몇 살쯤? 21살입니다. 21살. 예. 근데 예. 근데 물론 할아버지한테는 너무나도 귀엽고 어린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조한테는. 예. 그리고 하나뿐인 지금 후계자죠. 물론 동생들이 있긴 하지만 동생들은 다 귀양 보내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정조는 사실 굉장히 성격이 예민해서 세손 시절서부터 맨날 속탈나서 흰 죽만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엔 되게 심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조가 7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걱정되니까 네. 이제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닭곰탕을 먹이자라고 의견을 냅니다. 이제 밑에서 건의를 한 거네요. 예. 닭곰탕을 먹여서 정조의 좀 기운을 좀 북돋아야겠습니다. 예. 근데 영조가 걱정합니다. 그거 비린데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닭고기에 마늘을 안 넣고 이제 끓이면 확실히 비리긴 비리죠. 닭비린내 아주. 여기서 확실한 건 조선시대에는 삼계탕이건 닭죽이건 백숙이건 마늘을 안 넣었다. 예,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예. 사실 영조 본인도 고기를 좀 잘 안 먹는 타입이었고 오. 그 몇 년 전에 자기가 아플 때 신하들이 닭고기 좀 드릴까 그런데 암니 안 먹을래라고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혀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 그런- 비리다는 이유로. 예. 근데 이제 신하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니 못 먹을까봐 걱정한 거지 주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닭곰탕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이제 세손이 그러니까 정조가 잘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잘 낳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간 수많은 닭들이 세상을 하직해야 됐습니다. 아, 한 번 맛들이니까 진짜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낳지 않아서 계속 닭을 먹였어요. 아, 그러니까 몸이 허해서. 예. 그래서 그래도 계속 먹었다는 예, 얘기네요. 먹긴 먹어죠. 그러니까 영조가 정말 정조를 기특하게 여겨요. 아우 닭곰탕을 잘 먹으니 너무 기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얘기하면 3살짜리였지만 당시 정조는 21살이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수염도 이렇게 났어요. 아, 근데 이제 21살짜리 예. 애기. 손자에게 아우 이 비린 거 너무너무 잘 먹다니 너무 기특하다라고 칭찬을 기특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80이 다 된 할아버지한테 21살짜리 손주는 뭐 애기죠, 애기. 예.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새손이었으니까 예. 뭐 특히나 거의 진짜 뭐 중대사 맞네요. 중대사. 맞죠. 새손이 이렇게 또 허약해지면 안 됐다니까. 근데 이게 참 닭곰탕을 먹어서 기특하다라는 게 기록에 또 한 줄 한 줄 남아 있는 거고. 실록에 나와 있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상냥한 할아버지가 좀 아들한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는 이미 사도세자가 죽은 지 한참 지났을 예, 때고. 그렇죠. 벌써 한 10년 넘었죠. 그 후로. 예.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도 결정적인 건 마늘은 안 넣었다. 예. 비렸을 테고 실제로 이 닭곰탕의 레시피가 어떤지는 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 나중에 세손이 정조가 되고 나서 자기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가 아팠을 때 네. 역시 닭곰탕을 만들어서 바쳤거든요. 그때 그 레시피에 따르면 그 산사나무 열매를랑 사군자육을 듬뿍 넣고 달였다고 합니다. 산사나무랑 그 사군자육. 사군자육. 이거는 그- 고기예요? 아니요, 이거는 그 열매. 열매? 예, 약재예요, 약재. 아, 약재.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요리라기보다는 약인 건 맞습니다만 역시 주 재료는 또 이제 닭고기 단백질이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진짜 요즘 우리가 먹는 그 보양 삼계탕처럼 예. 약재들을 많이 넣은 거네요. 네, 근데 인삼은 한방 아닌 삼계탕. 거죠. 예, 그런 셈인데 인삼은 안 들어갔던 거죠. 인삼은 또 안 넣었고. 예. 근데 이런 레시피들이 다 나와 있네요. 나와 기록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이제 만들어 먹어볼까 생각이 들면서도 이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엄두는 안 나긴 합니다. 이 레시피대로는 예, 헌종도 뭐 이거 닭죽이라고 해야 됩니까? 닭고기라고 해야 됩니까? 삼계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예. 먹고 병이 나았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헌종은 이제 그 정조의 그 손자벌인데요. 그 정확히 하면 증손자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정조의 남자 후손인데 1843년에 천연두를 앓습니다. 천연두. 천연두가 굉장히 심한 병이었기 때문에 보통 아프고 체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당신 죽을 수도 예.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몸이 허약해져 있으니까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궁정의 사람들이 닭고기는 아이한테 안 좋다라고 해서 막아선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정조도 그거 먹고 그때 21살이랬지 예, 참.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헌종이 어렸는데 이 헌종의 외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부원군이진 조만영, 이 사람이 딸이 바로 신정왕후 조씨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흥선대원군 할 때 조대비라는 사람 나오죠. 바로 그 사람, 그 조대비의 아버지인 사람이 직접 닭고기 곰국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궁인들이 다 막아요. 닭고기를 먹이면은 안 됩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만영이 크게 야단치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 외손자 헌종에게 닭고기 곰국을 먹이고 그래서 헌종이 회복했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진짜 그 닭고기 곰국 그걸 참 어린 아이에게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 이게 또 국가에서는 또 엄청나게 중요하게 예. 격쟁이 벌어졌던 일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죠. 예. 나중에 조만영이 몸이 안 좋아지고 이제 눈이 머는 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때 그 닭고기 그 금기를 범해서 병이 걸린 거다라고 벌 받은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떠들어댔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헌종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됐고. 예. 그러네요. 야, 그 조선 시대는 진짜 고기를 어떻게 먹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소고기는 뭐 돼지고기는 되게 귀했을 거고 그래도 나중에- 닭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다. 근데 또 이런 우여곡절도 있었던 예. 거고. 나중에 소고기 특집 해드릴까요? 좋죠. 예, 맞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소고기 먹었던 게 정말 몇 번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도 않은 게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이 예. 그 일본은 정말 불교가 엄격했기 때문에 네. 고기를 엄격하게 금지한 채식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 꼭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 바로 소가죽입니다. 가죽이 있어야지 가방도 만들고 말 한 장도 만들고 갑옷도 네네네네네.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소를 잡지 않으니까 그 소가죽을 다 어디서 났겠어요. 조선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고기는 또 생기는. 예, 그래서 1년에만도 거의 수백만 마리의 소들이 네. 가죽이 벗겨지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소 가죽을 전부 벗겨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팔아넘겨요. 그럼 그 남은 소는 어쩌겠습니까? 고기로. 먹어야죠. 그거 어떻게 버려요?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저희가 또 알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한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등 16개 지점에 홍수특보가 발령됐고 경기도 오산과 충남 당진의 하천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자와 공익신고자 110명에게 올해 2분기 신고 보상금으로 약 10억 9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유럽연합의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 적용에 반발을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습니까? 네, 6978번님. 취업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졸업 날짜부터 계산을 한 건가요? 예, 대학생들은 보통 4학년 2학기에 취업을 하는데 그럼 실제로 3개월이 더 길 것 같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이 청년들이 졸업 후에 첫 직장을 잡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1.5개월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송 듣고 보내셨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11.5개월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질문대로 대학생들 취업 시기를 언제로 봤는지 이번 조사를 담당한 분에게 자세한 설명 들어보죠. 네.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의 임경은 과장입니다. 저희가 청년들 즉 15에서 25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졸업 중퇴 수료 시기가 언제인지를 연도와 월까지 묻게 되고요. 그리고 졸업 중퇴 수료 후에 첫 직장에 취업과 이직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동일하게 연도와 월까지를 묻고 있습니다. 해당 시기에 걸린 기간을 저희가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그렇게 계산하고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개인마다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시기를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조사하기에는 너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졸업한 시기를 질의하고 그 시점부터 첫 취업을 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의를 해서 모두 다 동일한 정의 속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졸업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 이후에 취업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어서 그 기간을 계산했다는 거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졸업 후에 첫 직장을 잡기까지 11개월 반,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네. 이어서 청취자 조건님, 렌터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요? 렌터카 회사. 일단 렌터카 회사는 뭐 차를 빌려주고 그 이용료를 받는다라는 건 너무나 이제 쉽게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대규모로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렌터카 회사가 다 자체 현금으로만 구입을 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금융을 일으켜서 대규모 차입을 해서 차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라든지 금융 비용 같은 걸 붙여서 차를 빌려주는 구조이고요. 또 나중에 렌터카 업체들이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습니까?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약 기간 이후에 이걸 반납을 받았을 때 그걸 또 중고차로 판매를 해서 또 수익을 얻기도 하고요. 네. 그런 중고차 매매업도 겸하기도 한다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9301번님은 렌터카 번호판을 왜 허호 이렇게 따로 분류했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국내 렌터카 번호판 용도 기호를 보면은 하, 허, 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렌터카를 이렇게 별도로 지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자가용을 렌터카로 불법 영업하는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렌터카를 허, 호, 하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짓기 위한 거죠. 구분을 그렇죠. 짓기 위한 것. 네. 하나 더 질문 들어볼까요? 네, 3747번님 개인이 신차를 장기 렌터카로 구매했을 때 장단점 그리고 일시불 할부 구매했을 때 어떤 게 좋은지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내고 월 렌트비를 내고 차를 쓰는 거죠. 네. 이게 그냥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가 직접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는 이 장기 렌터카 회사가 내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단점은 일정한 비용이 계속 나간다는 거, 그리고 조기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정해진 계약 거리, 뭐 1년에 2만 킬로미터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고 더 타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 적게 탔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는 점, 예,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지역, 수도권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뭐 특히 경기도 평택, 오산 지역에 물이 많이 찼다라는 그 글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각별히 큰 피해 없으시도록, 그리고 또 남부 지역에서는 또 폭염 피해 없으시도록 또 유념하시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